지구상에서 척추와 두 다리를 고추 세워 걷는 동물은 오직 사람뿐이죠. 사람 이외에도 이족보행, 즉 두 발로 걷는 동물은 매우 많지만 오직 사람만이 머리에서 발목뼈까지 수직으로 곧게 서서 걷습니다. 사람은 다른 포유류나 영장류와 달리 두개골이 척추와 이어지는 대후두공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서 엎드리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닥을 향하죠. 또한 사람의 다리는 팔보다 훨씬 긴데다가 곤충이나 개구리 또는 토끼 같은 도약력이 없죠. 그래서 사람은 네발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직립보행은 인류의 직계조상이나 초기 인류의 생태적 환경에서는 꽤 불리한 조건입니다. 숲에서는 민첩하게 나무를 오르거나 나무 사이를 오가며 다른 종보다 먼저 식량을 획득하기 어렵고 초원에서는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쉬운 데다 빠르게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요. 또 사람의 뇌는 다른 동물들보다 신체 대비 크기가 압도적으로 큰데요. 고래나 코끼리의 뇌는 사람의 뇌보다 훨씬 크지만 전체 체중 대비로는 약 2000분의 1에 불과하죠. 그러나 사람의 뇌는 체중의 약 40분의 1에 달하는데 이는 사람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대형 유인원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큰 뇌 역시 자연에서는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니죠. 뇌는 기본적으로 열량을 많이 소모하므로 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진대사의 부담을 높이고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사람의 뇌는 체중의 약 2에서 2.5% 정도에 불과하지만 단지 기본적인 작동만으로도 신체 에너지의 무려 약 20%를 소비하죠. 이처럼 사람은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에서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아니 사실상 유일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진화는 어떠한 다른 종도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생활에 매우 불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 포식자입니다. 이는 사람의 진화 전략이 그러한 해부학적 불리함과 비효율을 감수할 만한, 아니 충분히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무언가를 얻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르드피테쿠스 라미두스를 포함하는 약 8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 사이 침팬지의 조상과 갈라진 인류의 조상은 아마도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서식하던 유인원 중 가장 허약하고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패한 무리였을 겁니다. 지구 기후가 점점 더 춥고 건조해지면서 열대우림이 줄어들고 그 주변이 사바나지대로 변해가자 나무의 생활이 비교적 서툰 그들은 점차 숲 밖으로 밀려나 밀림과 사바나의 중간지대에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곳에 터를 잡았죠. 그들은 이른 아침 숲으로 들어가 낮 동안 주로 나무 열매 같은 먹이를 구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숲에서 나와 뿔뿔이 흩어져 외따로 떨어진 나무에 올라 잠을 청했는데 이 이동 과정 때문에 섭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은 크게 줄고 적도의 강렬한 자외선과 위험한 포식자들에 더 많이 노출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패자 집단의 일부는 흥미로운 생존 전략을 택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낳고 개체끼리 서로 평화롭고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해 우리가 똘똘 뭉치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들은 포식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은 데다 빠르게 뛸 수도 없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간지대에 남겨진 새끼나 채집 활동이 힘든 약한 동료에게 두 손 가득 더 많은 식량을 운반하기 위해 두 발로 더욱 곧게 서서 걸었습니다. 덤으로 태양광선과 접촉하는 신체 면적이 줄어들어 긴 이동 시간의 단점이 꽤 상쇄되었죠. 암컷은 발전기가 사라지고 배란이 잦아지며 심지어 육아 중에도 배란이 이루어졌는데 게다가 생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생식 능력을 잃어버려 손주세대 새끼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개체가 천적에게 잡아먹히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아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늘리고 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새끼가 있는 젊고 건강한 암컷이 안심하고 식량 확보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특히 수컷의 송곳니가 현저하게 작아지고 그 모양도 둔해진 점이 가장 놀라운데요. 다른 대형 유인원이 무리 사이의 영역 다툼이나 무리 안의 서열 싸움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단에 불필요한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먼 조상은 일찍부터 적뿐 아니라 동료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체 무기를 포기하고 대신 무리의 안정과 침묵을 도모하는 평화주의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500만 년에서 450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 진화 전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화석에 나타나는 섭식 흔적으로 미루어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생활터전을 아예 초원으로 옮긴 듯한데요. 아마도 그들이 조상보다 더 진취적이거나 또는 더 허약했기 때문이겠죠. 이전 호미닌과 달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은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마주보지 않고 거의 평행이었으며 발바닥에 아치 구조인 장심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그들이 사실상 나무 생활을 포기하고 땅 위를 더 잘 걷도록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초기 호미닌 무리는 아마도 대부분 일부 다처제나 나눔 방식으로 짝짓기를 했을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사실은 검지와 약지의 길이 차이나 성적 이형성 같은 화석 흔적, 고안의 신체 대비 크기나 귀두의 모양 같은 수컷 생식기의 진화 방향에서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진화적 특징은 송곳니가 짧고 뭉툭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호미닌 수컷들 사이의 생식 경쟁이 매우 평화롭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암수를 불문하고 우리 안의 개체끼리 친밀하고 유대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이처럼 수컷이 어떤 새끼가 자기 자식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경쟁 수컷에 의한 영아 사례가 낮아지고 육아의 책임을 무리 전체가 분담하게 되므로 개체수의 유지나 증가가 한층 더 쉬워지죠. 인류의 진화에서 뇌의 크기 증가와 기능 발달은 직립보행과 거기에서 비롯된 변화들보다 훨씬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동물종의 지능은 단순히 뇌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구조와 기능도 고려해야 하지만 어쨌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침팬지나 고릴라보다 특별히 더 뛰어나지 않았죠. 사실 약 200만 년 전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능이 뛰어난 동물은 돌고래였습니다. 사람 뇌의 발달과 육식 그리고 도구의 사용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선후 관계에 관한 물음은 사실상 닭과 달걀의 문제나 마찬가지죠. 다른 육식동물들이 먹지 못하고 남긴 뇌와 골수는 식물보다 지방이 풍부하고 단위 질량당 열량이
높으며 소화도 쉬워서 뇌의 진화와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고 식량 확보와 섭식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더욱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거나 우리 구성원 사이의 유대를 높이는 데 사용하면 창조적이고 정교한 제작 활동이나 정서적인 안정과 친밀감으로 인해 뇌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발전된 도구와 사회적 관계망 덕에 식단에서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더욱 뇌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진화가 거듭되면서 이 순환고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약 200만 년에서 170만 년 전 사이에 나타난 호모 에렉투스는 더 잦은 육식 덕에 소화기관이 매우 짧아졌는데요. 이로써 내장을 지탱할 부담이 줄어든 골반은 오목해졌고 엉덩이 근육은 더 커졌으며 다리는 더 곧고 길어졌죠. 거기다 발가락뼈 대부분이 살로 덮이고 장심이 더욱 오목해져 더 오래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된 호모 에렉투스는 이제 분해자로서 다른 육식동물들이 남긴 시체 쓰레기를 뒤지기보다는 포식자로서 직접 사냥해 나서 더욱 신선한 고기를 얻게 되었죠. 춥고 건조한 기후 동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체온을 지켜주었던 길고 빽빽한 체모는 반대로 상처 입은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느라 후끈 달아오른 몸을 식히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점점 짧고 섬겨졌고, 이로 인해 적도의 강렬한 태양광선에 직접 노출된 피부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 점점 더 어두워졌죠. 인류가 언제부터 불을 관리하고 일상적으로 요리를 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호모 에렉투스는 적어도 밤에 추위나 포식자들로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해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불을 이용했을 겁니다. 또한 호모 에렉투스는 가슴의 뼈와 근육 그리고 횡격막 등이 강해졌는데, 이로 인해 들숨과 날숨이 번갈아 헐떡이며 짧게 끊어지는 유인원의 웃음과 달리 날숨만으로 꽤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한 사람 특유의 웃음이 가능해졌죠. 그런데 웃음은 뇌에서 고통의 역치값을 높이고 공격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엔돌핀의 생성을 촉진하며 심지어 전염성까지 있죠. 이를 종합해보면 호모 에렉투스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불 주위에 모여 여유롭게 웃으며 공동체의 긴장과 갈등을 낮추고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높여 더욱 크고 복잡해진 무리를 평화롭고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약 70만 년에서 60만 년 전 사이 출현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신체가 매우 건장하고 뇌용량도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커졌죠. 그들은 발견 초기에는 호모 에렉투스의 후계 아종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별도의 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를 초기 호모 사피엔스로 규정하고 더 늦은 시기에 서아시아와 유럽에서 서식한 종만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분류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들은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가 서로 다른 조상에서 진화한 것으로 여기며 기존 호미닌들에 비해 뇌가 크고 지능이 높은 이 두 인류를 각각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구분하기도 하죠. 비록 현재 주류 이론은 아프리카에서 새로 나타난 독립종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를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호모 사피엔스 등의 공통조상으로 여기지만, 다양한 고인류 화석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중기 플라이스토센은 고고학이나 고인류학에서 여러 이론이 경합하는 가장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연구 분야입니다. 기존 호미닌의 해부학적 특징은 물론 문화적 유산들까지 거의 고스란히 이어받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요리라는 또 한 번의 커다란 문화적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오래전부터 불을 사용한 호모 에렉투스도 음식을 익혀 먹었을 수는 있지만 본격적이고 일상적인 요리의 증거인 화덕의 흔적은 약 40만 년 전부터 매우 늘어나죠. 요리 생활은 공동체의 친목과 유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요리는 그 자체로 식량 수집과 소화 시간을 줄이며 여유 시간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도 공동체의 친목과 유대에 이바지하죠. 하지만 화덕과 같은 전용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리는 보통 집단적이고 의례적인 식사로 이어집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과정은 엔돌핀 분비를 크게 촉진하므로 한 공동체의 친목과 유대를 높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죠. 밥 먹었냐 인사하며 빈말이라도 함께 밥 먹자 호의와 예의를 표하는 우리 문화에서 인류에게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구의 역사를 나누는 지질시대는 대체로 생물의 대량 멸종 같은 지질학이나 고생물학의 주요 사건이 기준입니다. 한편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석기, 청동기, 철기의 세 시대 체계는 주로 지중해와 유럽의 역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한계도 뚜렷하고 비판의 여지도 많죠. 이 방법론은 다른 지역에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유럽 중심적인 역사관인데다가 그나마 각각의 도구들이 각 시대를 적절하게 대표한다고도 할 수 없죠. 또한 느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구의 개발과 확산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단절적으로 설명하며 무엇보다도 길고 복잡한 인류의 역사를 기술 중심적으로 만 그려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더라도 그 나름의 단순성과 효용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적인 친숙함 때문에 고고학 분야에서는 세시대 체계를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합니다. 대신 기술적인 다양성은 물론 사회체계나 종교 같은 여러 기술 외적이고 비물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반영해 그 단순성을 보완하죠. 석기 시대는 다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구분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로 유럽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기초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깨진 돌의 절단면을 이용했다는 의미로 뗀석기 또는 타제석기 시대라고도 불리죠. 이 시대는 다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되는데 과거에는 약 4, 5만 년에서 약 1만 년 전까지 펼쳐진 현생 인류의 동무대인 후기 구석기만을 구석기 시대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석기 시대의 시작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이나 호모 하빌리스 등의 호미닌이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약 25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몇백만 년에 걸쳐 큰 발전 없이 단순한 주먹도끼만을 주로 사용한 전기 구석기 시대가 지나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유럽에서 번성한 약 30만 년에서 3만 년 전까지 더욱 발전한 도구들이 나타나는 중기 구석기 시대가 이어지는데 어떠한 학자들은 이 시대를 단지 전기 구석기 시대 말기로 간주하기도 하죠. 약 30만 년 전부터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부터 진화했으리라 추측되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약 10만 년 전에 생물학적 진화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들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완전히 사라진 약 10만 년에서 4만 년 전까지 이른바 최후빙기의 전반기 동안 유럽에 존재했던 유일한 인류였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아마도 열대 아열대권 밖에서 생활을 영위한 최초의 인류이거나 적어도 그 식생대에서 진화를 이룩한 유일한 인류로서 지구가 가장 추웠던 때에 인류가 살 수 있는 가장 추웠던 곳에서 진화하고 번성했는데 역설적으로 그토록 힘들고 거친 환경은 이전 호미닌의 성취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그러한 성취들을 바탕으로 새롭고 혹독한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진화했죠. 우선 신체는 추위를 견디고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기에 적합하도록 묵직하고 단단하며 강인해졌습니다. 또한 태양이 긴 시간 장렬하는 적도 아프리카와 달리 유럽 고위도 지역은 일조량이 매우 적은 탓에 비타민 D를 더욱 잘 흡수하도록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피부색이 차츰 밝아졌죠. 추운 기후 탓에 음식이 잘 부패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털코끼리, 털코뿔소 같은 대형 포유류들을 사냥했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공동체가 꽤 오랜 시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기도 했지만 어차피 그들의 근접 사냥법은 예민하고 날랜 중소형 포유류보다는 둔하고 느린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기에 더 적합했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기술 문화는 관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 무스티에 또는 무스테리안 문화라고 칭합니다. 그들은 이전 호모닌에 단순히 돌 두 개를 부딪혀 우연한 절단면을 만들어내는 제작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테두리의 작은 파편들을 깎아내 모양을 다듬는 이른바 르발루아 기법을 사용했죠. 이러한 기법은 그들의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 등이 그처럼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으며 그들의 인지 능력이 특정한 형태 등을 미리 계획하고 이를 목표로 자연물을 가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기법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돌들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이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목표하는 물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서로 다른 암석의 성질을 잘 이해했으며 그 재료들을 얻기 위해 교역을 했거나 최소한 멀리 이동했다는 사실도 암시하죠. 그들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역청이나 원유에서 채취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사용해 석기를 나무 등 다른 도구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방법도 알았는데 이처럼 더욱 발전되고 효율적인 제작 기술 덕분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기존 도구를 다듬어 재사용하기보다는 몸돌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로운 도구를 제작하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어떤 적응 결과들은 이후 호모 사피엔스와 치른 생존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죠. 혹독한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두껍고 강인해진 몸은 마치 튼튼하지만 연비가 나쁜 오프로드 차량처럼 신진대사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근접 사냥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투척 무기와 같은 더욱 효율적인 사냥 기술 습득에도 불리했습니다. 뇌기능 역시 마찬가지였죠. 분명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평균 뇌용적은 호모 사피엔스보다 컸지만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두상은 마치 영화 에일리언의 괴수처럼 이마가 납작하고 후두부가 길쭉한데 실제로 뇌의 형태 역시 인지, 언어, 추상, 창조, 학습 등에 관여하는 전두엽이 아니라 대체로 시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후두엽이 훨씬 두드러졌죠. 이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조도가 낮고 밤이 긴 고위도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안구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약 20% 정도 더 컸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전두엽이 덜 발달한 탓에 호모 사피엔스보다 여러 지적 능력, 특히 그 중에서도 언어 능력이 떨어졌을 겁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역시 발성 통제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되는 폭스피2 유전자를 보유했고 흉부척수와 설화신경관도 충분히 컸으며 작은 턱 근육과 설골 그리고 웨이도 같은 언어와 관련된 생리적 조건들이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음성을 이용한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발성이나 말하기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만이 아니라 수, 시제, 인칭 등의 복잡한 문법 구조와 체계까지 필요하므로 전두엽의 발달 없이는 사실상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도 시체를 매장했지만 그 풍습이 예술적, 종교적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다는 점 역시 그들의 인지적 한계를 드러내죠. 멸종 직전인 약 4만 년 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일부 주거지에서 동시대의 호모 사피엔스 문화와 비슷한 발전된 도구나 문화적 흔적이 나타나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흔적들이 단지 이미 당시의 유럽 각지에 자리 잡은 호모 사피엔스 문화의 단순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복잡한 사회관계 형성은 고등 언어와 불가분이라는 측면에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지능적 한계는 우리나 공동체의 결속력과 규모 면에서도 한계로 작용했을 텐데요. 아마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그처럼 작고 고립된 소규모 무리 생활에 머문 점이야말로 이후 호모 사피엔스와 벌인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고 끝내 사라진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